아니, 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여행이요? 여행 다녀오셨어요? 아, 직업적으로 여행 다니셔요? 그러면은 시험 얼마나 무슨 여행? 좋겠다. 자,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채권법 총론인데 우리가 채권법 총론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제가 책을 문제집을 좀 미리 봤는데 그 기본 확인 문제 몇 문제냐면 11문제. 요 11문제만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모르더라도 이 1번부터 11번까지는 좀 확실하게 좀 이해하시고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1번 보시면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맞나요? 맞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장원에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뭐 미장원에서 머리 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 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더라도 당연히 뭐죠? 채권을 할 수 있겠죠. 2번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이행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일단 우리는 알다시피 친권자와 무상임치계약에서 수취인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고 나머지 모든 주의무는 뭐죠? 선량한 관리자라서 주의무잖아요. 그러면 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맞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행기까지가 아니라 인도까지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만약에 언제까지요?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고 3번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을 이행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지문으로. 4번 종류 채권이 채권의 목적인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기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요? 맞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쌀 한 가마다 그러면 3번 지문처럼 중등 품질을 주면 되는데 쌀가마니가 이렇게 쌓이는데 요 쌀가마 이렇게 지정하면 이제는 뭐죠? 그 목적물이 뭐죠? 채권의 객체가 되겠죠. 5번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을 이룰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물론 뭐죠? 당연히 맞는 지문이죠. 2번 문제인데 옳은 것을 찾는데요. 1번 선택채권입니다. 1번 채권의 목적이 수개 회계 중에 선택에 쫓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죠?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2번 선택권 행사 기간 중에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권자의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 4, 5번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채권의 효력인데 옳은 것을 찾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죠. 이행기가 정해져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요.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최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죠?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큰 틀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행기를 12월 31일까지다라고 정했어요. 근데 12월 31일이 도래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 그냥 친구한테 돈 빌리면서 이행기를 안 정했어요. 그러면 채권자인 친구는 아무 때나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이행을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이행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 크게 큰 틀이 두 가지입니다. 1번 보시면 채무이행이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를
안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X. 안때가 아니라 뭐죠? 도래한 때부터 뭐가 돼요? 지체 책임을 지고요. 2번 채무이행에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만영천이 뒤지면 자동차를 주겠다 이런 거겠죠. 채무자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는 지문은 X예요. 도래한 때 이행기가 도래하지만요, 지체 책임은 그 사실을 안 때 비로소 뭐죠?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3번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 다시 말하면 채고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뭐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5번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4번입니다.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그 물건 또는 권리가 하나에 당연히 채권자를 대의하는 것은 아니다. X. 동의 없이도 당연히 뭐죠? 대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 물건 또는 가액의 권리의 전부 가액을 다 뭐예요? 손해배상했다는 말은 결국 그 물건이나 또는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채권자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대의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의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 약정이율이 먼저죠. 약정이율에 의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뭐죠? 법정이율에 의한 거거든요. 따라서 법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법정이율이 없으면 약정이율에 따른다. 이건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금전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안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해야 한다. X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데 금전 채무는 돈은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죠? 손해가 발생합니다. 법정 이유를 기준으로. 따라서 뭐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무과실 뭐 이런 거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따라서 3번도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당사자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이는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손해배상 예정이 부당이 과다한 경우는 법원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상식적이고 맞는 질문이죠. 자,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1번은 개념이고 채권자가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대의행사해요. 이렇게 채무자의 권리를 대의행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보존행위인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보존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을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의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뭐 할 필요 없죠? 허가가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5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행이죠. 사행이 뭐죠?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통정허위 표시도 사회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만약에 진짜 팔았으면 이것도 사행이나 이것도 사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드렸어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둘이 짜고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두고 있다.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둘이 짰다는 사실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짜고 하지 않았더라도 진짜 팔았더라도 뭐예요? 사행인 거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매매해서 금전으로 바꾸면 요 돈은 숨기기 편하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정상적으로 파는 것도 뭐죠? 사행이고. 따라서 이번처럼 대물 변제도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사행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5번인데 상속의 포기는 재산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인적 결단으로서 사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고요. 비교할 것이 뭐냐면 4번인데 4번 보시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해당하므로 사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상속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5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5억을 받을 수 있는데 분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5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만 받겠다라고 했다면 요거는 뭐로 봐요? 사해 행위로 봐요. 이에 반해서 5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빵원이 되죠. 그래도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사해 행위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정리해 볼게요. 자, 짜고 파는 거 물론 뭐죠? 사행위입니다. 정상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뭐예요? 사행이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것도 뭐죠? 사행이고, 주의하실 것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행이 아니지만 법정 상속분보다 조금 받기로 상속 분할을 협의하는 것은 뭐가 돼요? 사행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셔서 7번인데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8번도 안 보셔도 됩니다. 그죠? 9번 같은 것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10번은 좀 보자고요. 채무의 변제와 변제 충당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얼마 있냐면 1억이 있는데 바꿔야 될 채무가 1억 5천이다. 다시 말하면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뭐하지 못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부터 먼저 까느냐? 맨 먼저 빠는 게 비용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자를 까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죠? 원금, 원본을 깝니다. 그래서 이 변제 충당 순서를 하는데 맨 먼저 뭐죠? 비용, 그 다음에 이자, 마지막으로 뭐죠? 원본입니다. 왜 이렇게 까는 거죠? 이게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리하고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비용, 이자, 원본 이렇게 되고요. 1번 보시면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란 때는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여야 한다. X고 오히려 뭐죠?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서 변제 충당한다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2, 3, 4, 5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계에 대해서는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고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계약법으로 갈 겁니다. 자, 277페이지 오시면 채권 강론에서 계약 총론이 나옵니다. 1번 계약의 성립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어느 정도를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죠? 청약의 유인이고요. 2번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해야 한다. X입니다. 승낙기간 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3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청약의 상대방은 뭐죠? 불특정 다수 커피 자판기입니다.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다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고 5번 교차 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어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틀린 것을 찾는데요. 일단 2번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승낙자의 마음입니다. 청약자가 그것을 제한할 수 없고요. 승낙자의 의사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무효예요. 따라서 2번 청약에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별거 아니지만 은근히 잘 나옵니다. 10번을 볼게요.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이 되겠죠. A가 10만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죠. 그때 여기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B는 8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것은 변경을 가한 승낙이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뭐로 봐요? 청약인 거죠. 청약. 여기까지 이제 뭐 뺄 게 없어요? 청약이 뺄기. 근데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A가 뭐 했죠? 거절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건 싹 없어지죠. 그죠? 10만 원에 팔게라고 했더니 8만 원이면 살게라는 말은 10만 원에 안 사겠다는 거고 8만 원에 팔라는 뭐죠? 청약이고 A가 그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거절했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은 싹 다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했다면 아직 청약만 있는 겁니다. 또다시 A가 그러자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고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넘으셔서 4번입니다.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온 책의 이름을 적었다면 사겠다는 뜻이죠. 이거 우리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기 때문에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보통 4번을 틀린 지문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그때가 아니라 청약자가 아닌 경우에 그런 뭐예요? X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을 적는 것 같은 행위가 있는 순간 바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청약자는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위험 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위험 부담은 원시적 불능 또는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적용된다. 발생한다. X. 위험 부담은 뭐죠?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문제가 뭐죠? 위험 부담이고요. 2번 원칙이죠. 위험 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 부담주의를 취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3번 위험 부담은 쌍문 계약에서 발생하고요. 4번 수령 지체 중이에요. 그러면 누가 위험을 부담하죠?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니까 수령 지체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그다음에 5번 위험 부담은 뭐냐?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고의 과실 없이 이행 불능, 불능으로 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죠. 4번 문제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런 얘기했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계백에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물론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청약이 있고 그에 행하는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은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니까 1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라는 질문은 X가 되겠죠. 2번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에 발생시킨 계약의 무효 및 취소 요건을 주장할 수 없다. X죠. 요 매매 계약이 무효면 낙약자는 병에게 이행하지 않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죠. 따라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물론 X고 항상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제3자 유지하는 위한 계약의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보험계약이죠.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 갑이 돌아가시면 자신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뭐죠? 보험금을 받으니까 보험계약이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따라서 3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승계하고 요약자의 채무는 면제하기로 위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X예요.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병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채권자인데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근데 채무를 인수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병존적 채무 인수. 두 번째, 면책적 채무 인수. 병존적 채무 인수는 을이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갑은 여전히 채무자로 계속 남아요. 그러면 결국 병의 입장에서는 뭐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연대 보증이 하나 생긴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따라서 병에는 뭐가 돼요? 이득이 되니까 병존적 채무인수는 뭐가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채무를 인수시켰다는 예로 갑이 뭐가 돼요? 면책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고요. 병에게 항상 이득이란 보장은 없죠. 빠져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 새로 들어온 사람은 뭐죠? 안영찬. 병의 입장에서 뭐죠? 환장하겠죠. 그죠?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지문이 면책적 채무인수예요? 병존적 채무인수예요? 면책적 채무인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뭐예요? 승계하고 요약자의 그 채무는 면제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건 뭐죠? 면책적 채무인수고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죠. 5번은 맞죠?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의 하에 합의로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소멸원이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 특유의 소멸원이므로 계속적 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이게 만약에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있으면 이게 맞을 수 있는데 이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보증금도 안 주고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도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해지를 하지만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여전히 뭐 하는 것도 가능해요? 해제도 가능하니까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취지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4번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맞는 겁니다. 다만 계속적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은 뭐죠? X인 거죠. 6번 문제입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번 사무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는 계약이 아니라 사실행위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관리 뭐였죠?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게 뭐죠? 사무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한 달 동안 해외여행 갔는데 마당에 수도가 터져서 걱정스러워 담 넘어가서 그 수도를 고쳐줬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수도를 뭐 해줄 의무가 없죠? 고쳐줄 의무가 없는데 고쳐줬으니까 뭐가 돼요? 사무관리고. 물론 그 사람과 승낙,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사무관리는 아예 뭐가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답이고 유의하실 것은 여행 계약도 뭐라고요? 전형 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7번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용대차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1번은 뭐죠? 사용대차인데 읽어봐야죠. 자, 사용대차, 임대차의 차이점이 뭐죠? 무상이냐? 유상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차는 유상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쌍무계약이고 사용대차는 뭐예요? 무상이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편무계약이겠죠. 그죠? 따라서 1번 지문의 마지막에 쌍무계약이라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쌍무계약은 항상 무상이기 때문에 뭘 수밖에 없죠? 편무계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1번이 답이죠. 2번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아요. 근데 조심할 것은 모든 유상계약이 뭐인 것은 아니죠.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다라고 하면 뭐죠? X다. 왜냐하면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편무계약이니까. 그래서 요것만 빼고는 다 뭐예요? 무상이면 편무, 유상이면 뭐죠? 쌍무 이렇게 되는군요. 현상광고를 빼고요. 8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답부터 먼저 보는데요. 4번 청약인은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X.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뭐예요? 청약인데 자판기를 설치할 때 자판기 설치한 사람 이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판기에 누가 설치했는지 이름이 안 적혀 있어도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더라도 커피를 뽑아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4번이 뭐죠? X고 답이고요. 주의할 것은 2번이죠. 2번 보시면 격제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맞죠?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은 뭐죠? 발신시입니다.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곳 된다. 이게 뭐죠? 해제 조건설이죠. 다시 말하면 일단 통지를 승낙을 발신한 때 계약이 뭐죠? 성립되고요. 성립된 계약의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되고요.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는 없어져 버리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입니다. 9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4번이죠. 쌍방의 청약의 통지가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고요. 10번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일단 1번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한 승낙. 이게 뭐죠?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착된 승낙이죠. 이때는 연착에 통지를 해야지만 연착이 돼요. 만약에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2번 청약과 함께 보내한 상품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은 의사신을 위한 계약 성립이고요. 3번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한 곳을 보겠다. 무효죠. 다시 말하면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구 마음이에요? 승낙자의 마음이고 청약자가 그것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제한할 수 없으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더라도 계약이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진 않습니다. 4번 동일한 내용의 두 청약이 상대방이 각각 뭐죠? 도달한 경우고 5번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을 하는데요. 매달 통상적으로 한 달에 닭 100만 원씩을 써요. 근데 이번 달에 별말 없었다면 그냥 뭐죠? 100만 원을 뭐예요? 주문한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상시 거래 관계 있는 자의 물건 납품에 대해 침묵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뭐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있었는데 이번 때는 뭐죠? 별말 없었다면
1,000만 원을 갖다 달라는 뭐죠? 청약으로 봐야 되겠죠. 5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계약 체결성 과실책입니다. 자, 첫째, 언제 문제되죠? 원시적 전부불능에서. 요건은 뭔가요?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고요. 효과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은 뭐하지 못해요?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 주의하실 것은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11번 틀린 것은 5번. 계약 요섭의 부당 파기는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맞습니다. 1번 원시적 전부불능에만 문제가 되고요. 2번 판례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성을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교섭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3번 효과입니다. 무슨 이익을 배상하죠?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4번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계약 체결성의 과실책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12번입니다. 이행불능과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이행불능은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습니까? 채권자는 이행의 채고 없이 전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으면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대상충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직 이행불능은 아닙니다. 제3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면 뭐가 돼요? 이행불능이 있지만 아직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가 아니에요? 이행불능이 아니고요. 따라서 사실만으로는 매매 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그 뜻은 뭐냐면 채권자는 이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요 중국집을 해요. 중국집을 하는데 배달을 시켜서 그 배달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자식 놈이 오토바이를 목욕물에다가 가축대에다가 자빠지는 바람에 짬뽕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문해서 전화 왔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렇게 하나 그러길래 내가 잘못해 이 사람아 그 배달하는 놈이 잘못했지 내가 왜 나한테 지랄거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5번 이행 지체 중에 이행 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는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X. 이행 보조자의 잘못은 누굽니까? 사용자의 잘못이죠. 따라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팔고 을은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지웠나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고 매매 대금을 병에게 뭐예요?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전형적인 뭐가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겠죠. 갑은 이로써 병에 대한 컴퓨터 외상 대금을 결제하고자 한다. 이 경우가 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1번 갑과 을의 계약이 착오로 이유로 취소됐어요. 자, 착오로 이유로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뭐 하지 않습니까? 이행하지 않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죠.
따라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으니까. 이로써 선의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통솔은 갑은 을에 대하여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죠. 을이 병에게 돈을 안 주면 병이 얼마나 갑을 쉽게 쓰겠죠. 그럼 갑이 을한테 야 빨리 약속한 대로 병한테 돈 줘라고 할 수는 있는 거고요. 3번 판례는 을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갑과 을 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어요. 근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나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이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가능하고 따라서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아직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을은 갑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병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을이 갑에게 자동차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갑은 갑과 병 간의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갑과 병의 관계를 뭐라 그랬죠? 대가 관계라고 했죠. 이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갑과 병 간의 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뭐예요? 지급하면 된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따라서 5번은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14번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시항변권과 관련돼서 가장 쉽게 내는 건 뭐냐면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을 물어보면 낼 수 있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들. 첫째, 변제와 채권 증서, 차용증을 돌려받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두 번째, 변제와 규제 나인 지분이죠.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뭐죠? 담보를 말소하고요. 이 세 번째까지 내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기억해 두시면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 등기 이러 하지 말고 그냥 임차 보증금 반환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것도 일종의 저당 담보권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X죠. 그러니까 동시항변권이라는 것은 동일한 쌍무 계약의 쌍방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별개 계약으로 평가된다면 별개 약정으로 평가된다면 뭐일 수 없죠? 동시행 관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던 채무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인 건지 아니면 유치권인지는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 항변권이면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항변권. 예를 들어 우리가 유치권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죠. 그죠? 만약에 필요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뭐예요?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이겠죠.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항변권이죠. 매매계약은 뭐죠? 상무계약. 그래서 매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뭐예요? 동시행관계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행관계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채무가 뭐예요? 동시이행관계라는 얘기죠.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반대 채무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아주 잘 냅니다. 4번 계약 해제됐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되고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관계가 되고요. 5번 자 이거 조심할 것이 돈을 갚는 것과 담보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아파트를 샀는데 매매 대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는 동시행관계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저당권을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뭐라고요?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해 줄 때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답은 뭐죠? 2번이네요. 15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 다른 말로 하면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 그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채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 이익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채구했으나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 그럼 결국은 여기 채무자가 누굴 말하죠? 낙약자를 말하죠. 물론 갑과 을간의 발생한 항변으로 당연히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병은 보호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니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 당사자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기본적으로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16번입니다. 채무자, 갑과 채권자, 을은이죠.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갑과 을을 요약자를 누구죠? 갑. 낙약자를 뭐죠? 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뭐 한 거예요? 바꾼 거죠. 뭐 하시라고요?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알면서도 중간쯤 가면 이미 내 마음은 요약자가 누구로 바뀌어 있어요? 갑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상하네. 요약자 낙약자가 바뀌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을과 갑기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이 병에게 대금을 뭐예요? 지급하라고 했다. 이렇게 좀 메모를 하셔야 헷갈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병을 수익자란 제3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은 병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과 병 사이 항변. 을과 병은 뭐예요? 대가관계죠.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니까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갑의 규책 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불이행이니까 당연히 병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고. 3번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인 을과 병이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이행한 직후에 해제된 경우 갑은 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은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야 한다. X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를 위한 계약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아직 아이가 뭐예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거니까 X고요. 5번 만일 갑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경우에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거 볼 수 없다. X. 준하는 것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갑이 병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병의 친구인데 갑을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임마 너 있잖아 병 요새 진짜 어렵대. 이게 얘한테 꼭 그 돈 받아야 되겠냐? 그래서 갑과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뭐예요? 포기하기로 면제하기로 뭐 했어요? 계약을 하면 갑과 을이 계약했지만 누가 이득이 생겨요? 제3자가 이득이 생기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17번부터 이제 계약 해지가 하는 본격적인 문제니까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